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우리 변영진 위원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조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작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꿈의 한 해 조선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왔고요. 무려 160조 원 규모의 수주 잔량을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K조선? 예, 작년에는 제가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선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맞아요. 수주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네.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한 360억 달러, 한 50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잔고, 네. 수주 잔량, 인도량 남아있는 것들은 한 16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3,700만 CGT라고 하는데 CGT라는 게 환산 톤수로서 선박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탱커 한 척이 보통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1,000척에 가까운 그런 수주 잔고를 한국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년치는 이미 거의 약속이 돼 있다. 한 4년치 정도 4년치.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한 해를 좀 보였었고 그래서 국내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또 기록을 했고요. 인력도 많이 모여들어서 12만 명이 또 회복이 됐었고 참 많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몇 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선발 수출액 추이도 있고 3사 있는데 뭐 우리 위원께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선박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3년에 역시 과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로 22년 이후로 봤을 때 한 181억 불, 22년 기준에서 2024년까지 256억 불, 엄청난 숫자, 한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력이 정말 요하는 분야고 트럼프가 셰일가스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 LNG, 특히 올해 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괜찮겠죠? 아마 이제 조선산업 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네. 너무 화물 운반선, 저가 선박은 거의 물량 공세라면서 컨테이너. 맞습니다. 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LNG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치 사업은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지난해 기준 9년 연속 세계 1위 운반선 수주 기록을 달성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국내 주요 조선사 3사가 네. 지난해 이제 합산 영업이익률이 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3년 만에 동반 흑자 달성이 유력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란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을 보게 되면 무려 170톤이 넘습니다. 네. 274척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화석 연료 중심의 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CNN의 보도를 보면 취임 직후부터 LNG 수출 제한 조치 해제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LNG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LNG 수요 증가는 중국이 따라오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은 우리가 LNG 운반선 수요 건조로 직결되면서 한국 조선업계는 또 한 번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조선을 좀 한번 좀 탐낸다는 아니죠. 근데 좀 첫 발을 내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K조선에게 러브콜을 건넨다. 이런 보도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로선 나쁠 것이 없죠. 우리도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뭐 기술력을 좀 주더라도 시장 개척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 재편에 따른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를 꼽으라면 인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인도 정부가 조선 강국을 목표로 해서 조선 산업 정책 2.0을 추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도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1%대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물건 교역은 몇 퍼센트나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한 세계 22위 수준의 인도 조선업을 앞으로 2030년까지는 글로벌 탑 10, 10위권으로 2047년까지는 5위권으로 끌어오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화물 운반선 컨테이너선도 필요하지만 LNG 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선박은 한 1,500척 규모. 이것을 앞으로 2,500척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28곳에 불과한 인도 현재 조선소 건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한국의 빅3 조선소에 이미 이제 협업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연말 이제 인도 정부 차원에서 항만해수수로부 차관과 네, 그리고 맞아요. 인도의 이제 조선소 CEO들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조선소 설립 가능성을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한국 조선업에는 새로운 어떤 기회,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조선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네.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현지 조선소 뭐 건립부터 건설 지원, 기술 지원과 같은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단지 인도의 어떤 메가 조선 단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소의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도의 조선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이전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변 의원님. 네. 중국이 어쨌든 규모면에서 1위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눌러줄 거야. 그럼 중국 조선은 좀 주춤할 거야. 좀 이런 좀 희망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중국을 좀 무시해도 되는지 이러다가 중국이 확 또 어디선가 튀어나오지 않는가. 중국 조선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중국이 뭐 조선업뿐만 아니고 전체 산업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만 중국에서 안전한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거기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선주가 별로 없습니다. 선주가 별로 없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간접적인 방향,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했을 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 그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중국이 굉장히 최근에 무섭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쭉 올라오면서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됐는데 작년에 최초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네. 수주 점유율을.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7%,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 잔량을 확보를 했고 인도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걸 체감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실제로 이 정도의 수주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주를 했다. 네. 중국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과 캐파에 비해서 무리한 수주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인도 지연이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특히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으로 봤을 때 LNG 운반선의 수주를 굉장히 좀 대량으로 했거든요. 중국이요? 중국이 대량으로 했고 물론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는 중국 선사가 발주를 하는 그런 물량들을 대부분 수주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많이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NG 운반선을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오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손 놓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K 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준 의원님, K 방산 참 작년에도 저희가 K 방산 너무나 좋았던 한 해여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슈로도 다뤘는데요. K 방산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올해 역시 K 조선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겠죠.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제 섹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선 방산 두 가지가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예. 가장
올해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올해 역시 그렇고요. 작년 수출이 그러니까 작년 수주가 한 9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기대하기로는 한 200억 달러 정도를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한 95억 달러 정도. 이게 절반이네요. 94억 8천만 불 네. 정확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계약이 뭐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연말이나 이럴 때 기대를 했었던 계약들이 조금씩 이연이 되면서 그렇게 좀 미뤄졌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폴란드 물량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대로템이 뭐 1,000대 전차 1,000대를 최초 MOU를 계약을 했고 그중에 180대가 실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뭐 820대에 대한 계약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K9하고 천무 같은 잔여 계약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런 계약들이 일단 후속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고 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국내 정치의 약간의 좀 불확실성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폴란드 계약이 완전히 네. 아웃된 건 아니죠? 아웃된 캔슬된 거는 건 아니죠? 예, 네.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걸 약간 역이용해서 협상의 뭐 그런 수단으로 뭐 예, 사용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요. 폴란드 측에서는 뭐 그 계약을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뭐 상황은 똑같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맞습니다. 방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계약 자체가 좀 늦어질 뿐이지 취소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해 실적을 더 네. 높여줄 수 있는 숫자상으로 뭐 그런 이제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올해에도 역시 폴란드를 포함해서 뭐 중동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로 여러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방산 수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역시 중동 쪽 라인의 수주들 많이 계약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네. K방산이 어떤 주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수가 좀 많아 보이집니다만 예. 아시아의 경우는 이미 이제 K방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으로 입증돼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이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방산 업체별 이제 이 수출 진행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LIG 넥스원은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이죠. 천궁2가 중동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추가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카이, 항공우주산업 역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경전투기 FA-50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는 다목적 기종 헬기죠. 수리온, 1,357억 원 규모의 계약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9 자주포를 인도에 추가 수출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한번 경험했던 이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이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방산 수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거의 절반 이하 네. 95억 달러였지만 정부는 올해는 한 240억 달러 오. 지난해보다는 한 두 배 채우네요. 이상, 네. 2배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이제 K방산이 올해 중동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통해서 제도약을 목표로 하면서 수출 규모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이제 모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맞나요? 이제 K9 자주포에 AI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K11 사격 지휘 장갑차 이제 약간 무기 쪽도 AI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놀라운데요? 예, 최근의 트렌드는 네. 무기 쪽에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드론이나 이런 무기들인데 네. 드론은 뭐 이제 완전 예, AI고. 재래식 무기인 자주포나 탱크 이런 쪽에도 AI 도입이 당연히 개발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집트 쪽으로 나가는 K9 그리고 K11 사격 지휘차 네. 여기는 기존의 제품과 뭐 AI 탑재가 많이 다른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화 시스템이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던 예. 사격 지휘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중동으로 처음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지금까지 수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K9이 자주포고 K10이 탄약 운반차고 운반차죠. K11이 역시 같은 플랫폼을 쓰는 사격 지휘 장갑차인데 이것까지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를 중동으로 수출을 처음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고요. 또 전 세계가 각국이 또 총력전을 펼치는 그야말로 코어, 핵심적인 산업인데요. 과연 트럼프 2기의 K반도체와 AI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K반도체와 AI 쪽을 우리가 점검해. AI 칩이겠죠. 이제 크게 반도체를 보도록 할 텐데 작년 말이에요. 우리 뭐 수출 주가는 힘들었지만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네. 너무나 좋았던 또 그런 한 해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작년 짧게 좀 정리해 보고 갈까요? 예, 사실은 그 재작년부터도 이제 그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확실히 재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작년에 보면은 2년 만에 이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IT 수출액이 그 2023년보다 약 26% 정도 증가를 맞아요. 했죠. 예, 그리고 이게 아주 역대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2,350억 달러였고요. 이 중에서 그리고 무역 흑자는 918억 달러가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하고 관련된 게 HBM이죠. 그러니까 고대역폭 네. 반도체인데 이쪽 고대역폭 메모리죠. 근데 이 HBM의 실적을 보면은 수출이 513억 달러가 되는데 514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하고 수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제 무역 흑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출로 보면 전체 IT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고 무역 흑자액으로 보면은 전체 IT 무역 흑자액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흑자가 났지만 특히 HBM 쪽에서 굉장히 그 수출 호조가 있었던 것이 이게 전체적인 IT 수출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즘에 반도체를 정확히 두 개로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범용 반도체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이라는 두 가지 라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HBM 쪽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HBM과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이 둘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또 네, 삼성전자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두 기업 이야기도 잠깐 또 해보고 가죠. 네. 삼성전자 전통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누가 삼성전자한테 도전을 하겠습니까만은 참 작년 한 해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HBM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뭐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하다 그랬는데 물론 뭐 부진한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니까 많긴 한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는. 예. SK 하이닉스도 이제 아직 확실하게 집계는 안 됐는데 아마 작년에 23조 원 이상의 흑자를 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HBM 쪽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력이 되는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SK가 53% 정도 되는데 삼성이 SK보다 훨씬 떨어지는 한 30%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 합치면 90% 조금 넘는데 어쨌든 SK가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뭐 생각해 보면은 삼성 대신에 SK가 하니까 결국 내내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K 하는 거다. 반도체는 맞잖아요. 네. 맞긴 맞는데 그 삼성전자의 상징성에 사람들이 약간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사실. 근데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이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SK 하이닉스로 이제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이 전체적으로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HBM 이야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HBM 이야기를 하면 엔비디아의 AI 칩, AI 가속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HBM. 이제 그게 또 하이닉스의 실적을 먹여 살리고 또 K 반도체를 작년에 키웠던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높은 성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수혜 그렇죠. 기업이 팀이 되는 된 거죠. 네. 예. 근데 그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데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아주 대량으로 HBM을 주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아무래도 첨단 이제 반도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성능은 좋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시장에서 테스트 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 단가라든지 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K는 지금 상태로 당분간은 아마 이 HBM 쪽에서 상당히 계약은 다 됐죠? 공고한, 예, 아주 공고한 위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또 팔 만큼을 또 다 이미 또 계약이 다 네. 된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이상의 성능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자기네를 못 따라오고 있다. 예, GPU가. 예,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번에 CES 2025에서 HBM3E 16단짜리가 딱 네. 등장을 하면서 정말 세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화면에서도 아까 잠깐 보셨다라고 이제 전해드릴 텐데, 시작하자마자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AI 칩에 대해서, 이 첨단 AI 반도체에 네. 대해서 국가별 쿼터를 또 발표를 하고 네. 갑니다. 네. 그냥 트럼프한테 넘기면 될 텐데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모습은 좋은데 또 의도도 되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건 좋겠지만,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상무부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 규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 발효는 1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발표하자마자 되는 건 아니고 1년 후부터인데, 나라를 이제 전 세계 나라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네. 티어 1, 2, 3인데 원은 동맹국이에요. 18개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등 이렇게 아시아 국가하고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런 식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총 18개가 되고요. 티어 3는 이제 적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개 국가인데 우려 국가죠. 네. 우려 국가.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뭐 딱 들으면 그럴 만하다 싶은 그런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죠. 네. 20국가가 약간 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100여 개국이 중간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그 첨단 GPU를 2027년까지 총 뭐 7억 9천만 TPP로 제한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대충 개수로 하면은 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한 5만 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미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얻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UVEU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얻으면은 그 이후 이제 향후 2년 동안 32만 개를 추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막았는데, 네. 그럼에도 일수하죠, 중국이. 예, 우회 수입을 하는 네. 거죠. 조금 밀수라는 말이 조금 과하고, 이게 우회 수입을 제3국어처럼 많이 하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싱가포르에서 사온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식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러니까 우회 수입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중간지대에 100여 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은 그래도 미국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네.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맹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타격은 안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K 반도체, 우리가 오늘 2025 K 반도체, 특히 K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떡하니 먼저 딱 1월 초에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 들어가는 물량 빠지고 엔비디아도 좀 화를 내는 거 봐서 우리 K 반도체 HBM3도 영향을 받나? 우리 영향은 박사님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는데 괜찮은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린 동맹국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큰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은 많지 않은데, 약간 이런 건 있죠. 중국이 우려 국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의 큰 수요처거든요.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처가 약간의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항상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기술 격차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버는 거죠. 중국이 네. 쫓아오는 그 추격을 갖다가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반면에,
대신에 또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하고 무역량이 네. 굉장히 많고 중국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맹국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 손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더 기회 요인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나오셔서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빨라서 그런지 지금 네. 발열 문제 나오자마자 다 유리기판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선반영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쪽에서 많은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건 맞는데 괜찮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양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지금 이제 실험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나왔고 또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니까 저게 또 네. 금방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이제 저게 말하자면 저거죠. 성능이 좋은 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현재 시장에서 그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정말로 기존에 있는 거를 대체할 만한 하긴요. 상황이 네.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잠재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려들을 우리 박사님께서 하나씩 다 바꿔주시고 있는데요. 이 태클은 어떤지도 더 궁금한데 중국이요. 예. 수율은 나쁘다. 즉 네. 뭐 10개 만들면 한 7, 8개는 다 버려야 된다. 네. 그러나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할 거 다 하고 있다. 벌써 HBM도 2, 2까지 뭐 네. 2세대도 완전 정복했다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7나노도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하고요. 네. 중국은 어떻게 아직 못 쫓아오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경쟁자고 혹시 우리의 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아니, 중국이 그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근데 HBM2E는 이미 그 더 이상 첨단 제품은 아니고요. 네. 예, 한번 지나간 약간 거의 레거시에 그거고? 가까운 거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이걸 만들었는데 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큰 소리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지 증빙을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약간은 좀 뭐 허풍? 실제하고는 네. 예, 약간 실망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국가적 지원이 된다면 중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인력과 뭐 어떤 그 R&D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네. 정말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면 무섭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과는 그렇게 뭐 약간 미미하다라고 미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투명하지는 않죠. 예. 그들의 발표가. 예,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작년 이상으로 우리 올 한해 K 반도체, K AI 반도체를 좀 이제 계속해서 약진하려면 어떤 점들을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특히 HBM 쪽에서 기술력이 좋은 거는 맞는데 네.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도 이제 기술 패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공장을 짓는데 정말 현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R&D 세액 공제 정도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봐서 좀 다른 나라 수준으로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이게 몇몇 산업들은 국가의 전략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반도체가 뻗어나가야지 자꾸 인재만 뻗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잘 국가 차원에서 좀 저는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서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유출, 인재 네. 유출의 해법도 될 그렇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5 K 반도체, K AI 반도체 전망해봤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월 셋째 주 주간 경제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